알면 당신도 법태랑! 여성이 행복한 나라는 곧 남성이 행복한 나라죠. 그런 세상을 위해 법태랑이 존재합니다. MC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이 어디서나 당당한 세상, 네, 법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변호사 신진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가 편안해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아내바라기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입니다. 진짜예요? 그럼요. 아내를 편하게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진짜? 아내를 편하게 하는 노하우는 네. 아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뭐 예를 들면은 뭘 술 먹고 늦게 들어가기. 아, 일찍 들어가요? 주말에 일찍 안 일어나고 뭐 낮까지 계속 자면서 아이 안 보기 뭐 등등 많죠. 집안일 하지 않기 뭐. 그 아내 눈치를 엄청 보는구나. 나랑 똑같이 사네. 자, 하여튼 3월 8일은요, 네.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아직도 멀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들 지위가 많이 달라지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우리 아무래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다 네. 보면은 많이 바뀐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성격차 지수가 네. 세계 146개국 중에 좀 놀라운데 99예요. 그렇게 낮아요? 이 중에 경제 참여 지수는 오. 115이라고 하는데 이건 더 낮네? 갈 길이 아직 그러네? 멀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여성 그 사업가나 여성 근로자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낮구나. 네, 어쨌든 지금 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 세계 경제 포럼 WEF가 작년에 세계 146개국의 정치, 경제, 교육, 건강 분야 이제 성별 격차를 종합한 글로벌 성격차 보고서 데이터인데요. 국회의원과 고위직 관리직 여성 비율은 125위. 아, 이거 엄청 낮네, 이것도. 단 한 가지 높습니다. 뭐? 바로 교육인데 교육. 그 중에서 이제 문해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런 네. 비율이 우리나라가 1등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 여성들이 상당히 똑똑하다. 예. 자, 여하튼 여성의 지위,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도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법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법안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점점점 디지털 시대가 되고 또 네네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널리 상용화될 텐데 네. 저는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메타버스 내에서의 또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미리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가니까. 네. 그죠? 네. 예. 저는 그리고 이제 여성의 상황을 사실 100% 이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남성이다. 어떻게 우리가 남잔데. 그럼에도 이제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이거는 뭐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용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들이 있기는 한데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아무래도 좀 딸 가진 부모님들 네, 맞아요, 걱정 많이 맞아요. 되실 것 같거든요. 김현우 아나운서 저 딸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결혼식 사회 가면은 딸 시집 보내는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벌써부터? 알 것 같다니까요. 시집 보내기 싫어. 6살밖에 안 됐는데. 큰일이네, 큰일이야. 자, 아무튼 우리가 좀 반성하고 보호에 나섰으면 하는 대상이 또 있는데 바로 이주 여성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다문화 네, 국가가 네, 그렇죠. 돼가고 있잖아요.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주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의외로 많다고 들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법안 개인적으로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네. 문제에 좀 관심 많이 갖고 있는지 몰랐네요. 의외입니다. 예, 뭐 여성이 편안해야 같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현명하고 네. 지혜롭다라는 네. 말씀 드릴게요. 그래요. 네. 자, 하여튼 올해부터는 여성이 더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 숫자를 자랑하는 유럽처럼 우리도 여성 정치인이 많아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지금부터 법 탐색에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뭡니까? 그 여성에게 특히 우리 아내들, 엄마들에게 희생을 아직도 좀 많이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법태랑 주제는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입니다. 네. 아,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이거는 정말 반드시 고치고 치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이 중요한 일을 해나가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요분입니다.
징집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집한 이런 소녀에 대한 희생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자. 공기관에 그 입사를 하더라도 네, 네. 거의 다 수도권에 머무릅니다. 지역 인재가 서울로 이렇게 집중되는 걸 좀 막자. 분산시키자. 네. 누가 이렇게 주다 보면 국가의 존립까지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도 더 늘려서. 연장을 하면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나. 평범한 사람도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 동구의 민생, 대구의 미래를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21대 국회에서 꿈을 이뤄가고 계신지 소회 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3년이란 네, 시간이 예. 참 순식간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데 예. 제가 등원할 때는 야당 의원이라던데 예, 예. 지금 또 여당 의원이 되다 보니까 예. 정부와 기조를 같이 해야 되는 네, 네. 그런 게 때문에 책임감이 조금 예. 무겁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제 기초의원을 8년 하셨고, 예, 단체장을 4년 하셨고, 그러니까 장장 12년 동안, 예. 예. 물론 이제 지금도 국회의원이시면서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시겠지만, 이건 이제 진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자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하시는 일에 12년의 어떤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됐겠죠? 아이, 예, 예. 물론이죠. 예, 예.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거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는 조금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네. 소통으로 교감하는 측면에서는 지방 정치가 조금 그렇죠. 수월하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중앙 정치가 이런데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국민들을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네. 좀 행복하게 해드린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뭐 두 가지 다 좀 만족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쭉 와서 그 경험 그대로 이제 진짜로 어떻게 보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오신 거네요. 예산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예산도 또 예. 따가지고. 예. 보니까 경영학 박사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국방위를 자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물론 전공대로 뭐 그렇죠. 상임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국방위를 자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등원했을 때는 네. 저희 지역이 군공항 지역입니다. 아, 예, 군공항. K2 군공항 네. 지역인데 약 한 70년간 저희 지역에 있으면서 처음 군공항에 들어섰을 때는 도심 지역이 아니랐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도심지가 팽창하다 보니까 이게 도심 지역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 공공항 이전을 주민들이 계속 염원을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마침 그때 이전지 그러니까 옮겨갈 지역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많은 어려움이 좀 놓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국방위로 가서 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죠?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위를 선택하신 그렇다고 거예요. 보면 되죠.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앞장서고 계시는데 이번에 좀 통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느낌이 어떠세요? 정책적으로나 네. 정치적으로나 네. 쟁점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 통합신공항 이 법은 총 16단계가 있는데 네. 12단계에서 이제 13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그러네요. 이르렀다고.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선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군공항 이전이 기부대 양려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공항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보면 큰 예산은 아닌데 네. 그래도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제 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후에는 이제 후적지 개발을 또 해야 되는데 이 동구의 어떤 후적지가 대구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다. 군공항이 그 규모, 땅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일 텐데. 야간 네. 203만 평. 200만 평이나 돼요? 주위에 또 이렇게 군사 보호 시설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지역이라든지 어마어마하네.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다 합치면 막 한 400만 평 이상 되는 어떤 그런 발전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거기가. 지금 이제 가능성이. 대구도 다 평창되고 난 뒤에를 예. 봤을 때는 땅이 없잖아요. 앞으로 개발할 지역은 우리 동구 그러니까요. 지역이 굉장히 그 중심지인데 또.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 예, 대구에 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어떤 법안을 들고 오셨을지 더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 준비됐습니다. 강대식 의원님의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소년, 소녀병을 아시나요? 6.25 참전 소년, 소녀병 보상법 제정안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제정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드신 법안이에요. 예. 자, 소년, 소녀병.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우리 세대 같으면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그 세대를 또 건너면은 너무 먼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떤 취지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네네. 인해서 6.25 전쟁 초기에 대구 지역까지 낙동강 그렇죠. 전투 밀고 내려왔죠. 밀고 네. 내려왔으나 거의 90%가 점령당했지요. 그때 그 시기에 병력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분들은 예. 17세 이하 소년, 소녀. 소녀가 자원 입대를 하거나 징집을 당해서 전장터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국군 병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지금 60만인가 뭐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10만 5천을 조금 상회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3만 명입니다. 30%를 차지한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기여를 했네요. 큰 기여를 이랬지만은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우를 한다든지 뭐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절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징집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집한 이런 소년, 소녀에 대한 명예회복 또 그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서 혹은 역사책을 통해 학도병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학생들이죠. 네, 근데 이제 소년, 소녀병은 그보다 어린 17살이 채 안 된 그런 청소년들인데 국방부가 확인한 소년, 소녀병이 29,603명이 참전을 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소녀병이 467명이라는 거예요. 소녀가 그러니까 470명 정도가 있었네요. 이 중에도. 예, 어린 소녀들이 이제 총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물론 꼭 예. 총은 들지는 않았지만은 예. 뭐 그 어떤- 이제 전장터의 부수적인 어떤 부수적인 일들을 일익을 도울 수- 담당하는 그러네. 그런 분들이죠. 예. 원래는 이게 손연병 징집이 안 되는 거죠, 신변?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제법상 네. 18세 미만 소년병 징집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008년에 국민권익위가 이에 대해서 실체 조사를 하자 지금이라도 이제 소년, 소녀병의 지위라든지 예우에 대한 어떤 회복,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전쟁을 겪으면 이게 평생 머리에 남잖아요. 그게 일단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심했겠죠. 예, 그죠? 이 심신이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에서 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건 뭐 말도 뭐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이 교육의 기회를 상실해 버렸다. 그러네요. 전쟁이 끝나고 예. 다시 입학을 다시 학교를 돌아가려니까 받아주지도 또 안 했고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웠고 그 전장터에서 피 흘리며 죽는 어떤 장면들. 장병들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니, 어른이 우리가 봐도 충격이 오랫동안 남는데, 머릿속에. 그럼요. 예. 자, 이 법안이 이제 재정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제 내용이 좀 방대할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년, 소녀병에 대한 정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의. 예, 어떻게 맞습니다. 규정하셨습니까? 정의를 1950년 네.
6월 25일부터 예. 1953년 예. 7월 27일까지 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간 동안 예. 예. 병력 의무 대상 연령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징집되어 병력을 이행한 만 17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 소녀병뿐만 아니라 이 유족분들도 이제 보상의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 절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을 포함한 9사람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는 보통 보면 학계라든지 경험이 좀 많은 군계통에 그다음에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해가 있도록 이렇게 하고 보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민법상에 재산 상속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되면 그 유가족도 거기에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법안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신데. 예, 예. 보상이 네. 이제 물질적인 보상이 있을 예. 거고 어떤 뭐 예우에 관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보상이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다 보면 절대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이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네. 실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지금 생존해 계시면 본인도 포함이 되는 예, 거고 예. 유족들도 예. 안 계실 경우 유족도 여기 유족도. 포함이 되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과거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르다 보니까 확인하다 보면은 뭐 각하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혹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너무 이런 오래전에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국방부에 이렇게 보면 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소년 소녀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 그런 자료들 이런 거를 충분히 확보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크게 거짓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쓰고 황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황급을 한다든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또 법안을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큰 의미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큰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2015년대 소년소년병 한 5분이 네네. 헌법재판소에 강제 징집 등 위헌 확인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해드렸습니다. 15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이 뭐냐면 네네네.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소년 소녀병들이 희생을 기리고 예.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재에서도 인정했네요. 예, 이렇게 보상을. 판시를 했는데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 만약 소년 소년병들이 이렇게 한다면 다른 유사한 어떤 그 기관 단체들이 이렇게 또 또 가만히 같이 있지는 않을 가만히 있고 것이다. 이렇게 한다 하면 그 재정 여건을 국가에서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조금 반대를 해오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90의 나이를 앞둔 있는 노병들이 다 되어버렸는데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숭고한 이런 희생정신 후대의 영원히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 토대는 만들어야 된다 볼 수 있죠. 오, 그러네. 근데 의원님 그 의안 정보를 보니까 네. 소년 소녀병 관련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법안이 있더라고요. 네. 그 6.25 참전 소년 소녀병 전후회법 이거 내셨던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전후회를 구성하면 여기 이제 보상법이 통과되면 부수적으로 국가유공자로 포함시키자라는 데 대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과 예, 예. 참전 소년 소녀병 전후회가 운영이 조금 됐었더랬습니다. 네, 아. 개인들이 회비를. 각출을 해가지고 회비를 모아서. 위령제를 지낸다든지 어느 1년에 한 번씩 정도 모여가지고 전후회를 발휘해서 했더랬었는데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행사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단체 법 개정안 이렇게 해서 3가지 법안이 되어 있었는데 꼭 원래는 정말로 이 법이 좀 통과돼서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 이 좀 법안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저의 예, 예. 간절한 희망 예, 예. 사항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강대식 의원님의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두 번째 네. 법안은요. 지역 인재 유출,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 타파, 혁신 도시 조성 및 발전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지역 균형을 위한 법안으로 짐작이 되죠. 예. 취지는요? 과거 정부라든지 대통령이 되고자 하신 분들의 공약 사항에 보면 국가 지역 균형 발전 다 다 이랬지만은 예. 지속적인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경제인구 집중은 계속 심화되어 나왔습니다. 네네네.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지역 인재가 서울로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좀 분산시키자. 네. 뭐 이런 취지에서 네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뭐 의원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이 법대랑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지역 소멸, 인구 감소였거든요. 자, 전 팀장, 수도권 쏠림 현상 많이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우선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를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이제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보다 많았죠. 근데 2020년에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 되면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추월해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지역 내 그 총생산 GDP를 보면은 2003년 비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이 50.6%, 수도권은 49.4%였는데요. 이 2022년 8월 보니까 비수도권 47.3%, 수도권 52.7%로 이것도 역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유출이 심각하죠. 거기다 고령화까지 이제 가속되면서 네. 20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에서 약 96%인 와. 85곳이 지금 비수도권에 해당이 되면서 지방 소멸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반해서 수도권은 과밀에 따른 지금 혼잡 비용이 오히려 늘면서 국토의 지금 불균형 그리고 비효율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작년부터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 소재 26개 대학에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제 50% 확대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계신데요. 그런 내용을 반영한 법안인가요? 맞습니다. 네. 지역 지금 공공기관의 업무 채용이 지금 30%로 30%요. 돼가 예. 있는데 이 30%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딱 고지역, 예. 대구 혁신도시 같으면 대구 혁신도시 안에 30%를 뽑으라. 이래 되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네. 인재풀이 좁죠. 전공 분야 예. 이런 부분에는 미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점도 또 있고요. 바이오라든지 예. 첨단 IT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분야. 특정 분야가 예. 전부 다 수도권으로 예. 지금 몰려가 쏠림 있어가지고 현상이 솔림 있죠. 현상이 예.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심화되는 것 같으니까 50% 늘리자하는 20%는 뭐냐? 네. 수도권이 아닌 네. 타 지역의 아. 지방에 지역 인재를 한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 지역으로 확산시키자. 확산시키자. 왜? 예. 자기네들이 뽑고 싶은 인재풀도 가능하게 되고 네. 이렇다 보면 지역 간의 균형이 좀 이루어져 가지고 예. 수도권으로 몰리는 우리 청년 유출을 네. 그나마 좀 막게 되어서 균형화가 되는데 조금 이익을 담당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 지금 지방대학이 정말 심각합니다. 대학도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팀장, 어디인가는 모학과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면서요? 지금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2023년 대입 일반대 정시 모집에서 네.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학과가 무려 26개 이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지원자가 없는 학교가 이제 3개 학과였대요. 학과가. 네, 근데 4년 만에 지금 무려 8배가 넘는 수치가 증가했고 지원자가 없는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 대학으로 경북 지역이 총 10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26개 학과 중 인문계열이 16개, 자연계열은 10개로 그 인문계열 학과의 위기가 지금 더 심각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지표에도 있습니다만, 이 자료. 경북이 제일 높네요.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그죠? 물론 전라남도 하고 또 다른 지역도 예. 4개 학과가 있었는데 예. 대구 경북이 제일 많았죠. 그러니까요. 자, 이러다가 이제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게 된다. 이제 이런 위기감이 팽배해지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될까요? 지방대 육성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점이 어느 정도 저는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은 왔다고 이렇게 보고요. 대학 졸업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취직이. 일자리 대학 나오면 뭔 아닙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대학이 너무 많아요, 진짜 사실. 그럼요. 그 일자리를 차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식 서비스 기업이 61%, 바이오 기업 59%, 나노 기업 60%가 전부 다 수도권을 다 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책은 무엇일까? 수도권 거주하는 우리 젊은 층들을 보면 공기관에 그 입사를 하더라도 거의 다 수도권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50%로 늘리자면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그 기관의 어떤 소재지에 따라 가지고 이동해가 근데 지방과 지방 간의 어떤 장벽도 좀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이 법안이 꼭 좀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송이가 우리가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식 서비스 기업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나노 기업을 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뭔가 장려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모든 여건 상황이 환경적인 여건이 전부 다 이게 수도권으로 몰려가 있는 인프라가 너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상황이기 현실적인 때문에. 부분으로 접근하자. 이런 그래서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공항이 빨리 그러니까 개항이 되면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문제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신공항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면 여름에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결국은 공항 쪽으로 기승전 공항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법안도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또 누가 있을까요? 마지막 법안으로 갑니다. 네, 강대식 의원님의 세 번째 법안은요. 육아휴직 기간이 와 이라노.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육아휴직이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네. 그다음에 또 근로자가 만 8세,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현행법상 그렇잖아요, 그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합산 출산율을 한번 보면 2017년도에 1.05명이랐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0.81명이라고.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됩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 한 명 미만으로 하는 그러네. 초저출산국으로 돼버렸습니다. 어쩌면 인구가 이렇게 주다 보면 국가의 존리까지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도 더 늘려서. 연장을 하면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저출산도 문제지만 의원님 대부분 다 맞벌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가만히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벌이니까 두 사람의 어떤 육아휴직 기간을 또 연장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타 OECD 국가라든지 아주 복지적인 국가에서는 남성의 어떤 육아휴직 문제가 굉장히 높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슈죠.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기업, 중견기업, 좀 큰 기업들은 그나마 육아휴직 제도가 어느 정도 조금 정착되어 있지만 10사람 미만의 어떤 소규모는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죠. 이게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돼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이 부처에서 좀 협의점을 좀 찾아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그럼 이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을 늘린다는 건데 그럼 이미 육아휴직 기간을 다 쓴 사람, 1년 쓴 사용한 사람. 사람들은 혹시 6개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요?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되는지요? 1년 썼는데 6개월 늘어난 거 아니에요? 저 생각 같아서는 6개월 더 주고 싶으시죠?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어가지고 이게 좀 더 관련 부처 간에 좀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만에 통과되면 중복되는 그 구간은 물론 소급해서 처리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소급해가 처리하다기보다는 그 법안이 바로 될 때부터 시점부터 그렇죠. 깨끗하게 복잡하진 않죠. 그죠? 그게 좀 덜 복잡하겠죠. 요즘 하나인 가정이 워낙 많은데
둘인 가정도 있거든요. 네, 저는 네.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네네. 이제 둘인데 이게 보니까 한 명당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이고 둘이면 18개월이거든요. 네네. 그럼 요것도 변화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오, 예. 그럼 그럼 한 명이면은 18개월이고 그렇죠. 두 명이면 36개월. 36개월이요? 예.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8개월에? 예. 와. 기간이 그냥 이거는 늘어납니다. 완전 획기적인데? 2000년도에 보면 예.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거 시카고 대학의 그 네. 제임스 헤크먼이라는 교수가 이 발표를 했는데요. 영유아 때 투자하는 게 성인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16배의 효과를 발생했다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영유아기에 부모의 돌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착이 되면 예. 아무래도 출산이라든지 좀 결혼이라든지 예, 부담을 뭐 좀 이런 줄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 자, 어쨌거나 국가의 존립과 관련이 있는 이 출산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도 마찬가지로 이 저출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육아휴직제가 잘 돼 있겠죠? 제일 네. 모델적인 게 우리가 스웨덴이라고 스웨덴. 스웨덴이라고 이야기할 수 복지국가네, 있죠. 역시. 예. 아이의 출산과 입양 시에 480일간 약 16개월에는 장기 육아휴직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남성 평균 노동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 비율이 약 한 25%. 우리나라는 3%도 못 미치는데도 차이가 나네.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런 사회 정책을 통해서 지금 네네. 스웨덴은 출산율이 1.6에서 1.9명 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곱하기 2 곱하기 3이네 거의. 이제 곱하기 2 정도는 예.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그러네요. 참고할 만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스웨덴이 보니까 유럽에서 그 합계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가장 높은 나라고요. 1974년에 네. 서구 최초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대요. 50년이나 됐어요,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1995년에 부모 각자에게 육아휴직을 1개월씩 할당하는 이른바 엄마 할당제, 아빠 할당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기간을 이제 2002년부터 16년까지 계속 늘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남녀 각각 240일씩 사용하는데 이 중에 이제 195일은 또 월급의 80%를 또 보존을 해줍니다. 괜찮네. 그리고 이제 남성이 240일 중에 90일 썼다면 150일이 남잖아요. 또 유연하게 이거를 여성이 또 더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240일에 150일 더하면 오. 390일까지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러네. 의원님 그리고 독일이 이제 우리나라랑 보니까 출산율이 비슷했는데 네네. 이 육아휴직제로 좀 덕을 좀 봤다면서요? 육아휴직제와 육아수당 2000년 초에는 우리 독일이 우리나라와 출산율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육아휴직 수당 도입한 후로는 최근 출산율이 1.6명까지 갔습니다. 오, 많이 올라갔네, 예, 진짜. 독일이. 그래서 아마 출산 상승을 위한 이거 성공적인 모델은 육아휴직 제도, 그다음 육아 수당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겠느냐. 또 스페인도 굉장히 대단한데 네. 2021년부터 스페인은 남성이 16주간 이전 임금의 100%를 100%? 보장받는 육아휴직이 있다고 넉 달 합니다. 동안? 네. 네. 이 중 첫 6주는 이제 아이 출생 직후에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주는 1년 이내에 한 번 또는 주 단위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성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양도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그 육아를 위해서 쓰라는 건데 권한인데. 예. 자, 아무튼 뭐 100% 보장이면 뭐 누구나 휴직하겠죠. 이거는 그죠? 임금이 하나도 안 깎이는데 누구라도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도 눈치 보느라고 사용을 안 한다는 데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한 번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건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어떡하나. 네. 자, 아무튼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다 사회적 써야 분위기 되니까. 조성. 회사 분위기가 이런 거죠. 저 육아휴직 가요?
아, 둘째인가? 축하해. 막 이런 문화. 그런 분위기. 아, 셋째야, 이번에? 뭐 이런, 예. 모두가 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뭐 문화도 조성되지 예. 않을까 이런 예. 생각까지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원님의 3가지 법안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저출산 국가인데 또 저출생이라고도 표현하고 거기에 외람되지만 의원님께서도 조금 보태신 게 아닌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왜 결혼 안 하신 거예요? 한번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그게 연이 잘 안 닿더라고요. 국가 시책에 역행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안 늦으셨잖아요. 예, 곧 좋은 사람 생기겠죠. 있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정말 네. 모처럼 바쁜 와중에서도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네, 네. 이 법이라 하는 게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오늘 정말로 재미있게 네. 유익한 시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입법 계획이 있으신지 또 21대 국회 남은 1년여간의 어떤 포부, 계획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상임위를 갖고 있는데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열차 내의 폭언 폭행, 그다음에 공항 시설 내의 안전사고 문제 지적한 바 있어서 이에 따른 후속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까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자제의 병역 문제, 연예인, 또 체육인들, 면탈 사건이 지금 굉장히 병역 비리. 병역 비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분 잊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가 조그마한 힘이나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항상 겸손해지고 싶고요. 네네네. 아유, 예. 두 분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의원님께 육아휴직을 꼭 쓰는 날이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법안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소멸 그리고 저출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달려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원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라고 저도 만약에 아까 소개해주셨던 그 계획 있어요? 서울사회처럼 된다면은 둘째 계획 있어요? 법안 통과만 잘 돼가지고 안에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예, 예. 아, 오늘 정말 그러시길 우리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그런 법안들을 발의해 주시고 또 제정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가 세계 여성의 날 주간입니다. 육아휴직 법안 말씀하시니까 여성들이 편안한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제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금처럼 더 노력해 주시길 저희가 응원하고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죄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궁금법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몇 번씩 이제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사가 너무 싫었어요. 맞아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매매 계약 또는 뭐 전월세 계약 이런 거는 우리가 부동산 그 계약서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검증해주고 또 대리도 해주고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공인중개사분들인데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전문가니까 신뢰도 가고 뭐 그래요. 100% 믿는 구석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법이나 부동산이 좀 또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저는 믿죠? 이렇게 인상 딱 좋으신 분 있는 아. 그런 부동산 공인중개사분 맞아요. 찾아가지고 관상을 보시는구나. 네,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뭐. 근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네. 전문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건 좋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네.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그냥 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 좀 자료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는 거는 필요하다. 증거를 보여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괜찮아라고 했을 때 괜찮은지 한번 꼼꼼하게 난 모르니까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럼요. 이런 분이 필요한데. 자, 오늘 궁금법 사연 주인공도 신변의 조언을 미리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본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출발! 어머머!
이 집,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것 좀 봐. 정남향에, 어머, 방도 너무 커. 인테리어도 싹 새로 해서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스타일이야. 그럼요. 이 동네에서 이 가격에 이런 집 못 구합니다. 다들 이 집 탐내고 난리예요. 야, 그러게요. 이 일주일 동안 집만 보고 다녔는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 진짜 처음이에요. 그럼 바로 계약할까? 웬만하면 계약해요. 이런 집은 지금 안 하면 금세 나가버린다니까요. 뭐 우리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근저당 있고 그런 집만 아니면 뭐 계약 바로 하시죠. 뭐, 근저당? 아니, 저기 말이야. 근저당이 있긴 한데, 근데, 걱정 하달달달달달 말어. 계약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면 1순위라니까. 그럼 괜찮잖아요. 왜? 보증금 뗄 일은 없다니까. 아니,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근저당 있는 집은 절대로 계약하지 말랬는데. 에이, 이것은 공동담보로 근저당 잡힌 거니까 1순위로만 전입신고하면 된다니까. 뭔 문제요. 걱정 말아요. 나가 이래봐도 이 동네에서만 25년 경력 베테랑 공인중개사요. 일명 집태랑. 내 말만 믿어봐. 결국 태랑 씨 부부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에 가랬는데요. 얼마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아유, 자기야, 우리 집 경매에 넘어가나 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경매? 아,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왜 우리 이 집 들어올 때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1순위라서 경매 넘어가도 전세금 날릴 일은 없다고 했잖아. 그 확정일자랑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맞다. 그렇긴 해도,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우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겠지? 그럼 걱정 마라. 우리 동네 집태랑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걱정 마라 불어. 갑자기 사투리요. 태랑 씨 부부가 전세로 사는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지만 부부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야, 어떡해. 진짜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집은 다세대 주택이고 공동저당 그것 때문에 보증금 받기 어려울 수 있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집태랑 사장님 우리 집은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뗄 일 없다고 했는데. 그 집태랑이지 법태랑이지. 그 아저씨 틀렸다고. 빨리 전화해봐 좀. 따를. 네, 당신도 알고 보면 집태랑 부동산입니다. 이봐요. 저 궁금로 14번지 소개받고 전셋집 계약한 사람인데요. 아직 우리 집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요. 보증금 뗄 일 없다고 괜찮다면서요. 근데 다세대 주택이고 공동담보 잡힌 것 때문에 보증금 받기 힘들다는데 이거 어쩔 거예요? 그러네. 다세대 주택? 아유, 우짠디야. 그래도 결정은 손님이 한 건게 제 책임만이라고는 할 수 없구먼요. 뭐요? 이 사람 양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가 망설였더니 절대 보증금 뗄 일 없다고 했잖아요. 그 아저씨 말대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다 했는데 지금 보증금 날리게 생겼다고.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뭐 증거 있어야? 그러니까 일반인은 부동산법에 대해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세대 주택은 공동보증금이 다 날아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공인중개사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제가 태랑 씨 여도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억울한데? 근데 이제 사연 보면 이제 다세대 주택이고 공동담보 때문에 보증금 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일단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있어요. 달라요, 그것도? 이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의 건물이고요. 19개 호실 이하로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19개 이하, 3층 이하. 예,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전체가 하나예요. 집주인이 한 명이에요. 가구는? 네,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는 4층 이하의 건물이고요. 네, 4층. 호실엔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소유권이 각각 나눠진 따로따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많은 호실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 다세대 주택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옆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가구주택이다라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다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전체 이게 만약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 전체가 통째로 넘어가기 때문에 1순위?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각각 호실만 관계되기 때문에 전체 건물 중에 내가 1순위로 들어갔다라고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딱 넘어가 버리면은 못 받는 거야?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근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거네. 근저당권이 먼저 있었던 집은 다시 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거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근저당 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근저당권 있는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내가 근저당이 순위야. 살 수가 없다. 네. 그 부분. 네. 근데 공인중개사가 지금 설명 잘못해가지고 태랑 씨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건데 아마도 이제 이 공인중개사분도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이 좀 헷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거기다가 공동담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안 해줬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네, 1항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그리고 권리 관계 등을 뭐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3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그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공인중개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라든지 권리관계 그리고 또한 다른 임차인들이 있다면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자료까지 전부 다 제시를 해서 자기가 확인을 한 다음에 임차인에게 이거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공인중개사 문제가 있네요. 말로만 설명했고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설명도 틀렸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태랑 씨가 공인중개사한테 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이게 제일 중요한 책임이 거지. 발생하는데요. 네. 법원에서도 사실은 공인중개사에게 네.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하나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설명을 할 때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로 인해서 임차인이 감당해야 될 위험성의 정도라든지 이런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다행이다. 네. 이렇게 되면 태랑 씨가 어쨌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네. 네. 근데 이 전세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못 받는다고 빡빡 생각. 긁어가지고 넣은 거. 너무 끔찍하죠, 이거. 네. 자,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손해배상 청구한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일부만 받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우리 사건에서도 보면은 태랑 씨가 좀 경솔했다는 것이 좀 보여지잖아요. 아.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해배상액에서 좀 과실상계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통사고에 몇 대 몇 이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임차인 스스로 이 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막 노력을 안 요구를 해야 했구나. 되는데 노력을 안 했다, 이거. 그냥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고 그냥 스스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해서 판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네. 자,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고는 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태랑 씨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오늘 궁극법 사연을 교훈 삼아서 부동산 계약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는 그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Don't forget.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데 네. 사실 집계약은 한 번 실수로 망할 수가 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아시죠? 저희 이제 법태랑의 꿀 정보들 뭐 예전 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네. 정말 이런 일 네.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돌려보기 하라는 얘기죠. 예전 것도 좋은 정보 많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궁금법까지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말끔하게 초봄의 햇볕처럼 상큼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면 행복해질 법지식 안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는 물러가죠. 알면 당신도 법태랑!